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수면까지 방해하는 증상, 바로 코골이와 이갈이인데요. 유 원장님은 혹시 코골이와 이갈이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뻐근한 날이라든가 좀 피곤한 날 같은 경우는 코골이나 이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생기신 귀공자 우리 유 원장님도 있으신 걸 네. 보니까 정말 대중적인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갈이나 또 이를 악무는 습관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세게 무는 힘보다 보통 잠을 자면서 이제 무의식 중에 가는 거다 보니까 보통 1.5배의 힘으로 이 짓누르게 되기 때문에 네. 치아가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가게 되면 많이 손상된 그 치아가 통증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갈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갈이를 막아주는 보호하는 장치, 일명 스플린트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갈이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창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가끔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이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앞니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혹시 앞니가 막 빠졌다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어렸을 때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그런 아이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앞니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이 앞니 파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니가 손상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뭔가 앞니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많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 앞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니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에 이 하나만 빠져도 아주 보기 싫은 걸 보면 앞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씹을 때 이렇게 베어 무는 작용을 담당을 하고요. 발음할 때도 혀랑 입술이 조화를 이뤄서 앞니와 같이 나오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치차름이라고 해서 위아래 앞니 틈새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주로 S, G 발음인데 이런 발음은 앞니가 없이는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앞니인데 만약에 손상이 오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손상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원장님? 예, 치아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겉부분에는 범랑질이라고 해서 단단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심에 치수라고 해서 흔히 신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아가 외상을 당하게 되면 이 껍데기만 조금 부서지는 경우가 있겠고 좀 심하게 신경까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는 뿌리만 남고 치근 파절이라고 해서 머리 부분이 완전히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앞니가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또 치과에서 앞니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죠. 우선 이런 경우 말고 그냥 완전히 뿌리까지 빠져서 뿌리가 부러지지 않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치과에 빨리 가져가시면 다시 끼워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그냥 남고 머리가 완전히 빠졌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너무 휘청휘청 흔들려서 고정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빼고 이를 새로 해넣어야 되는데요.
젊으신 분들이나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앞니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통은 앞니 빠지신 분들은 좀 응급 상황이라고 보고 가급적 당일에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응급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누가 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환자가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아 손상의 크기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일부분이 깨졌을 때에는 치아를 빼지 않고 조금만 메우는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치아 조각이 조그맣게 깨져서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상태에 따라서 좀 경미한 경우는 그 조각을 치과용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이 없다든지 네. 아니면 완전히 가루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럼 치아 조각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부러진 게 너무 작아가지고 뭐 못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레진이라고 하는 치아 색깔 나는 재료가 있는데요. 네. 그림과 같이 경미하게 파절됐을 때는 이렇게 레진으로 메워서 거의 티가 나지 않게 치아 색깔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경미한 파절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깨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니가 빠졌다거나 이 앞니 밑에 있는 잇몸까지 손상이 온다거나 이런 심각한 손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니가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됐을 때 치료법으로는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이렇게 좌우 빠진 치아, 양옆의 치아를 다듬어서 씌우면서 가운데 다리를 놓듯이 치아를 만들어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방법이고요. 네. 틀니는 이제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전문 용어로는 가철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잘 아시지만 잇몸을 열어서 그 잇몸 뼈에다가 나사를 심고 그 위에 머리를 연결해서 치아를 해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네.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 제가 치료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중에서 먼저 브릿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릿지 치료 사례를 보실 텐데요. 앞니를 브릿지로 하면 좋은 경우는 일단은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그 잇몸뼈에 심기가 불리한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골융합이라고 해서 잇몸뼈랑 한 몸처럼 붙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심어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잇몸뼈 의식까지 들어가게 되면 최소 4개월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브릿지는 양옆의 치아에 걸어서 바로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정상 몇 개월씩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브릿지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의 치아를 씌워야 된다는 점이 이제 브릿지 단점인데 반면에 어떤 뭐 또 심미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옆의 치아를 씌워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가운데 치아를 그냥 하나 달아서 양옆을 씌우면서 브릿지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브릿지로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뭐 앞니 브릿지 치료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과 함께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환자분 케이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은 앞니 하나가 많이 흔들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가 안 좋다고 오신 분인데요. 상악 좌측 중절치라고 하는 요 화살표된 치아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전반적으로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고 또 흔들리는 아까 그 치아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져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흔들리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주기적으로 또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지 브릿지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치주 포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흔들리는 치아들을 브릿지로 묶어주면 그 흔들리는 정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치아 사이사이 공간도 좀 없애는 걸 환자분이 원하셔서
고민 끝에 브릿지를 결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잇몸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치아가 흔들릴 때에는 브릿지가 치료 효과가 발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릿지의 치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발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발치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시울 치아를 먼저 다듬고 나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발치하고 나서 만드는 임시 치아, 임시 보철물이 앞니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치 후에 잇몸의 모양이 이 임시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입변 자리로 임시 보철물이 이렇게 잇몸 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 용어로는 오베이트 판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잇몸이 임시 치아 모양대로 아물면서 마치 치아가 뿌리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어금니 쪽에서는 이런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지만 앞니 쪽은 신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주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잇몸이 깨끗하게 아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프레임워크를 맞춰봅니다. 프레임워크는 브릿지 내부에 들어가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강화 세라믹 재료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아래와 같이 치유된 잇몸 쪽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는 과정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임시 보철물을 한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잇몸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심미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브릿지는 어느 정도 많이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또 틀니라고 하는 방법도 아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니에 틀니를 한다.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니를 틀니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동안 뭐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하면서 이 밑에 심어진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을 때까지 쓰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틀니는 보통은 어금니가 여러 개 없을 때 하게 되는데요. 앞니랑 어금니가 동시에 없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원래는 앞니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고정식으로 해주고 어금니만 틀니로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또 비용적인 문제도 좀 중요하죠.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현재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시기 때문에 네. 어금니 틀니에 앞니까지 첨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혜택이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틀니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틀니 같은 경우에는 꼈다 뺐다 하면서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틀니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뭔가 잇몸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부분 틀니를 장착한 사진을 보시면 틀니는 잇몸 위에 얹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끼워드린 뒤에 2, 3일 간격으로 오셔서 조정을 받으시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틀니의 단점을 좀 보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임플란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는 픽스처라고 불리는 이 잇몸에 심어지는 나사가 있고 그 위에 연결되는 어버트먼트 그리고 그 위에 보철물이 연결되는 삼중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구조입니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해서 고정식으로 치아를 해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다른 치료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이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신 노인분들은 또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되시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임플란트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으시니까 네. 이 임플란트라는 게 하고 나면은 마치 내 치아처럼 잘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뭔가 까다롭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좀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잇몸뼈에다가 식립을 하는 거니까 그 잇몸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골유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보철 방법보다 좀 치료 기간이 긴 편인데요. 네. 다만 임플란트를 심고 그 뼈 상태가 좋다면 당일날 임시 보철물을 고정식으로 제작해서 장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틀니도 65세 이상이면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도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앞니를 이렇게 틀니나 임플란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보험까지 다 적용받았을 때 어떤 게 더 저렴한 건가요? 본인 부담금은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더 낮은데 거의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개개인의 어떤 잇몸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지 틀니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틀니는 하나만 맞추면 전체 치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2개까지만 되고 개당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로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더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임플란트의 어떤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자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임플란트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기존에 크라운을 씌우셨던 치아 내부에 충치가 생겨서 뿌리만 남고 부러져서 부러진 크라운을 들고 오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기존에 쓰시던 크라운을 임플란트에 임시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주일 뒤와 수술 4개월 뒤 최종 보철물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보니까 첫 사진하고 끝 사진하고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뭔가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케이스는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송곳니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악 좌측 송곳니라고 하는 그 치아가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잇몸뼈가 뿌리 끝까지 다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엑스레이 좌측 하단 엑스레이처럼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또 당일에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까지 연결을 해드려서 잇몸뼈 이식을 또 해서 잇몸을 끌어올려서 잇몸 높이도 올려주고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치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브릿지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쭉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기간으로 따진다면 임플란트가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브릿지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브릿지도 네. 하루 만에 되는 뭐 최신 장비를 사용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을 떠서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보통은 걸리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일날 이 방금 임플란트 임시 치아 만든 거랑 마찬가지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서 끼워서 일단 이가 없어진 것은 이제 안 보이게 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당일날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앞니가 빠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브릿지라든가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료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앞니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를 요새는 이제 앞니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앞니 부분은 이제 어금니 부분보다 좀 뼈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요새는 이제 재료라든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잘만 이제 하면 네. 기존에 방금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그 전처럼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속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치보다는 좀 임플란트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자연치아도 이제 잇몸이 약해지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나중에 관리나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자연치보다 더 빨리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입문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과도한 힘을 받지 않도록 자연 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뭐 이갈이 때문에 이제 치아가 손상되는 맞아요. 말씀도 해주셨지만 특히나 임플란트는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에는 잘 버티는데 네. 좌우로 흔드는 힘은 이게 아무래도 나사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과도해지면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네.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 특히나 또 앞니 같은 경우는 속에는 강화 세라믹으로 만들고 겉부분은 이제 그 위에 일반 도자기를 입혀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자기가 간혹 뭐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과도한 힘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앞니 임플란트 아까 이제 뭐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별히 이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예, 일단은 자연치처럼 네. 위생 관리 잘 하셔야 음. 되겠고 네. 네.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자연치아랑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는 아까 보셨지만 좀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기엔 좀 한계점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제 그 치료하셨던 주치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보통은 최소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오셔서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어보고 만약에 그때 치석이 있으면 치석도 좀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니에 만약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오징어나 약간 좀 쫀득쫀득한 그런 젤리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나요? 어떤가요? 예, 그런 오징어 특히나 오징어 같은 그런 네. 단단한 걸 이제 앞니 임플란트로 베어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만약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주의를 주시는 걸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사 풀림이라든지 특히나 앞니는 또 가늘기 때문에 네, 그 또 파절이라든지 그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앞니로 좀 그렇게 단단한 걸 먹는 건 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앞니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브릿지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자, 앞니라는 게 일단 음식을 잘라 먹기 위한 구조이기도 하고 심미적으로 이제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손상이 왔다고 한다고 해도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에 오셔가지고 진료도 받아보시고 더 큰 그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창경 원장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여의도 닥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저는 스케일링인데요. 맞아요. 스케일링, 이 구강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 정말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걸 알면서도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뭔가 치과가 무섭다는 맞아요. 핑계로 잘 가지 않으면서 이 치주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홍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 성인의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거라고 한다면 충치와 그다음에 잇몸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질환들은 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충치 그리고 이제 풍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질환들은 이제 대부분 구강 내 이제 안 좋은 세균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링은 이런 세균들이 이제 구강 내에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걸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뭐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음식물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입안에 이제 잔여물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 입안에 뭐 치석이 많지는 않을까, 치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치석이나 치태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원장님께서 한번 이번에 똑부러지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제 양치를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제 그 구강 내에서는 그런 어떤 이물질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잘 안 되기 마련인데요.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로 이제 치태 그리고 이제 치석이 이제 이렇게 구강 내에는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치태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치태 같은 경우는 그 투명한 막으로 입안에 그 침이랑 그 세균들이 뒤엉켜서 그 치아 표면에 그렇게 치태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제 구강 내 생기는 어떤 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어떤 그 구강에 있는 그 음식물이나 아니면 타액 안에 있는 뭐 칼슘 같은 그런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정 형태의 구조물로 치아 사이나 잇몸 사이에 어떤 이렇게 침착이 되는 형태를 이제 치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석이 이제 치태와 가장 크게 갖는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양치를 하시게 되면요. 네. 그 치태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다 제거가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치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 구강 내에서 제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치태와 치석의 이제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양치를 한 이후에도 치석은 계속 구강 내에 남아 있게 되어서 네. 결국에는 그 세균이 살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 아파트 같은 구조물 형태로 저희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양치를 해서 이 치태, 플라그를 없애더라도 네. 치석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 양치를 하시더라도 이게 뭐 스케일링 같은 어떤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 치석은 구강 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태가 쌓여서 치석이 되는 거고 이 치석이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잇몸병이라고도 하는 풍치, 치주 질환을 그러니까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상태를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풍치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풍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뭐 약주 한 잔 하시고 이제 주무실 때 이제 찬바람이 들어서 치아가 시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셔서 표현하시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잇몸이 붓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대부분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풍치 같은 경우는 크게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네. 이제 건강한 어떤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치조골이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골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치아 주변을 잘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드린 그 치석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서 어떤 잇몸병이 진행이 되신다면은 그 주변의 잇몸도 이제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치아를 잡고 있는 뼈도 녹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치주 질환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악화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네, 앞선 그 설명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경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치석이나 치태가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저희가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상태들이 이제 잇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단계들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된다면 이제 그 염증이 결국은 치아를 잡고 있는 뼈를 이제 녹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은염하고 치주염하고 조금 더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가장 그냥 쉬운 기준 자체는요. 네네. 결국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녹았느냐, 녹지 않았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네. 저희가 그거를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어떤 그 잇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왼쪽 보시면 사진이 어떠신가요? 딱 봐도 뭔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오른쪽처럼 뼈가 가득 차서 치아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텅 근데 빈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치아 주변에 치아 주변을 잡아줘야 되는 그 뼈가 저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그 시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순간 그 시린 것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저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빠질 것 같은데요, 치아가? 그렇죠. 그 거의 한 3분의 1 이하로 이제 잡아주는 어떤 뼈가 녹게 되면은 치아는 이제 흔들리는 게 심해졌다가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해서 치과 가시면 흔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제 방사선 사진인데요. 굉장히 건강한 왼쪽은 상태의 어떤 잇몸 상태의 뼈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분 굉장히 많은 뼈가 이제 내려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어떤 연세 들고 이제 저희 치과나 많은 치과를 방문하시는 네. 그런 환자분들이 충치 때문에 어떤 방문을 하지는 않으세요. 이런 치주염을 이제 방치를 함으로써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이제 녹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진행되면은 이제 다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없던 시절에는 특히나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전체 틀니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진행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 치은염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뼈가 이렇게 녹게 되면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를 하거나 굉장히 이제 큰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치주 질환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게요. 실제로도 이런 치주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 원장님, 실제로 치주 질환 환자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통계를 확인하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연도별로 치주 질환에 어떤 이렇게 이완된 환자분들의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수치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9년도에 어떤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치은염 그리고 치주 질환, 즉 잇몸병에 걸린 환자, 잇몸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 저희 인구의 한 1,600만 명 정도. 그래서 저 자료를 보시면 저 급성 기관지염이 사실 감기잖아요. 그렇죠. 네. 감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잇몸병을 네. 앓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1년에 거의 뭐 1조
5천억 정도가 어떤 이 치주염에 어떤 치료하는데 그 보험공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제때 네. 치과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 제가 또 첨언하자면 네. 이렇게 환자분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음. 이게 사실 전염되는 병은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관리 뭐 소홀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결국은 구강 내에 있는 세균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 병인데 예전에는 이걸 다 디텍팅을 하진 않았어요. 네. 치료를 하진 않았고. 음. 근데 이제 저희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치주 분야에 대한 그 어떤 그 진단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그 환자분들을 이제 찾아내고 다 관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정말로 치주 질환 환자들이 감기보다 많다. 이건 아마 환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정말 이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질환이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치은염 혹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은 이 세균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세균이 단순히 치주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구강 내에 그 안 좋은 세균들이 단지 어떤 잇몸 질환만 일으키거나 충치만 일으킨다면 뭐 그것 또한 사실 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네. 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요 그런 어떤 세균들이 어떤 굉장히 다양한 심각한 전신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심혈관 질환, 그다음 뇌졸중 같이 이제 심각한 질환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당뇨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 뭐 미숙아나 조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영향력을 그런 세균들이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임산부 임신하신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스케일링을 제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그 스케일링을 해줌으로써 그런 균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런 위험들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저는 딱 듣는 순간 나비 효과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치과를 가지 않고 제때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염증이 유발돼서 또 중증 질환으로까지 갈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매일매일 양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이 부분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물론 치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간단하게 내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네. 가장 그냥 제 경험상 쉽게 내가 잇몸이 좀 안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양치하실 때나 그럴 때 이제 피가 나는 경우들이 다 흔하게 겪으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이제 내가 양치했는데 피가 나?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잇몸이 부어서 거기서 이제 출혈이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밑에 써 있는 상황들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이 된 치주염에서 이제 동반되는 어떤 그 증상들이고 네. 일단은 피가 난다 양치할 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아 이게 내가 스케일링을 받아야 될 때가 됐거나 혹시 아니면 이제 잇몸 치료까지 좀 받아야 되거나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 자가 진단법을 보니까 네. 저도 이전에 좀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원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치주 질환은 한 번도 안 겪어보셨겠죠? 저도 당연히 겪어봤죠. 아, 네, 이게 그래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네.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누구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잇몸 안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이건 치주 질환의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혹시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난다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치과에 가서 한번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치에 피가 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딱 뱉었을 때 피가 보이면 이게 피가 난 건가요? 그럼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양치하시고 이제 각을 하고 이렇게 뱉었을 때 피가 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스케일링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이게 피가 나온다 하면 물론 뭐 구강 내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 이제 피가 나면은 이제 가까운 치과 가셔서 이렇게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잇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피가 날 수 있고 피가 난다고 하면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스케일링을 꼭 받아보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환자분들 중에서는 스케일링을 덜어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유연 씨도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케일링 하면 이가 시리다. 네네. 그리고 스케일링 하면 오히려 이가 더 상하거나 뭐 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연 씨는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이 플라그를 다 갑자기 없애버리면 네. 그 이후에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네. 더 많이 붓게 되진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오해인데 네. 치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설명을 드려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 허 원장님께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치과 가셨을 때 스케일링 하실 때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포인트가 네. 실이기도 하고 그 요란한 소리가 맞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환자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는데 일단 그 요란한 소리의 정체는 결국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1초에 한 2, 3만 번씩 굉장히 이제 작은 진동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치아 주변에 이제 붙어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이제 깨끗하게 걔네들이 떼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 스케일러 자체가 치아 표면이나 뭐 치아를 망가뜨리는 기구라면 절대로 식약처기나 FDA 같은 데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고 스케일링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께서는 이거 치아를 다 망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간혹 있으신데 네. 이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안심하고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시려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잇몸이 너무 그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기 전보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원래 레벨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스케일링은 조금 억울한 거죠. 스케일링 잘못이 아니라 그런 증상이 있는 치아는 그 지각 이럴테면은 많이 시린 치아는 그 시린이 처치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응되는 다른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면서 컨트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잇몸이 시린 게 뭔가 내 치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고 있는데 주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스케일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10,000원 정도 가격이면 네, 싸더라고요. 전국의 어느 네. 치과를 가셔도 네.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뭐 이제 치주과 교과서나 치주학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짧게 그리고 더 잘 되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아.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충분하지만 네. 뭐 조금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6개월 혹은 3, 4개월 이렇게 조금 짧게 오셔가지고 청소 받으시는 게 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네. 하신 경우에는 더 짧아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스케일링이라는 게 뭐 같은 강도나 주기로 받았다고 해도 개인차가 좀 있어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이라든가 출혈 정도도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케일링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은 꼭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예, 뭐 스케일링 치료하실 때 유독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요새는 이제 워낙 이제 원장님들과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런 거에 잘 맞춰가지고 네. 강도나 필요하면은 마취를 통해서 최대한 불편 없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 하나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초음파 진동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심장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그 박동기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동기 어떤 동작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수기구를 이용한 스케일링을 하신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스케일링 할 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단순한 스케일링이라도 뭐 심장 박동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원장님과는 여기에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앞니 파절이 있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치주 질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